안녕하십니까, 이순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화의 미장센과 CG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까지는 주로 프리프로덕션과 프로덕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영화 촬영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후반 작업, 즉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필름 현상에서부터 편집, CG, 음악, 믹싱 등 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도 다른 작업의 일정과 공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편집과 영화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음악, 그리고 사운드 믹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촬영 종료부터 개봉까지의 기간을 후반 작업이라고 말한다. 이 시기는 촬영된 원본의 재가공을 하는 제2의 창조 작업이자 촬영 기간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 영화 제작에 여러 가지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후반 작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영화 편집과 음향은 후반 작업 과정 중에서도 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영화 산업 내에서도 가장 빠른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영화 전체의 질적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편집과 영화 음악, 그리고 음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단순히 찍힌 필름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작업만이 편집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화 전체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영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요. 연출자나 제작진들은 오랫동안 영화를 찍고 봐왔기 때문에 간혹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부분적인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들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편집자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편집의 단계는 크게 순서 편집과 가편집, 본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순서 편집은 말 그대로 시나리오상의 순서에 맞게 씬을 붙이는 작업인데요. 주로 편집 조수와 조감독이 이 작업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편집본을 감독은 편집 기사와 의논해서 여러 테이크 중에서 어느 테이크를 쓸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러프 편집 혹은 가편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감독과 편집 기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가편집에서 선택된 장면들을 편집 기사 나름대로 편집을 하고 이에 대한 감독의 생각과 편집 기사의 생각이 더해져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본편집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편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프로듀서와 제작자, 기타 관계자가 편집본을 보고 의견을 제안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편집시사라고 합니다. 최종 편집본이 나오기 직전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최종 편집본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종 편집본이 나왔다고 해서 편집이 완료된 것은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네가 필름을 편집된 순서에 맞도록 정교하게 자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업을 네가 커팅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0여 개의 쇼트의 필름을 한 프레임의 오차 없이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과정이죠. 네가 편집까지 완료된 상태가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최종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편집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기사는 감독과 협의하여 각 쇼트의 길이를 정하고 장면 전환을 설정하며 영화의 완성도와 재미를 위해 화면을 재구성하는 등 영화 편집을 총괄한다. 또한 촬영 소스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화면과 음향을 일치시키는 작업도 수행한다.
편집 기사는 아비드, 파이널 컷 프로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춰야 하며 편집 기사에 의한 편집 작업은 텔레시네, 음악, 녹음, 컴퓨터 그래픽 등 포스트 프로덕션 전 과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 필름으로 된 상태를 현상을 하게 되면 텔레시네라는 과정을 거쳐서 필름이 테이프로 오게 돼요. 그리고 컴퓨터로 장비에 들어가고, 옛날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mm로 축소해서 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붙이고 이랬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디지털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컴퓨터로 작업을 하죠. 텔레시네를 해갖고 오게 되면 그게 이제 필름과 비디오는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24p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고유의 넘버가 있어요. 이제 테이프와 같이 이제 디스켓이 오게 되는데, 거기 디스켓에는 자기 고유의 이제 넘버가 있어요. 이제 그 넘버대로 이제 나중에 내가를 찾아서 본 편집이 끝나고 나면 똑같이 출력을 해서 그 편집본대로 네거티브인 필름을 똑같이 잘라서 이제 영화관에 상영되는 필름이 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 중간에 편집하는 과정들은 모든 게 다 컴퓨터로 편집을 하게 되고, 마지막 출력되는 아웃풋은 이제 필름으로 다시 출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필름으로 작업할 때 35mm 영화를 찍으면 그때 당시에 필름이 있죠. 그 필름을 축소해서 그게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만들어서 축소한 필름을 이렇게 스탠백이라는 독일 기계에 이렇게 걸고 필름을 보면서 작업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아날로그 편집을 할 때는 편집을 하는 어떤 부위를 잘랐다면, 어떤 지점을 잘랐다면 테이프로 입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부분으로 자리를 교체한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복잡한 편집 과정을 거쳤죠. 근데 계속 인서트 편집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편집을 하면서의 장점은 무수한 복사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잘란 그림을 뭐 마지막으로 갖다 붙이고 뭐 앞으로 갖다 붙이고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혁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혁명. 예. 최근 몇 년에 등장하여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분야가 현장 편집이다. 현장 편집은 그날 촬영 분량을 확인하고 순서 편집을 해보고 씬의 연결과 부족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 이는 촬영 종료 후 이루어지는 보충 촬영이나 재촬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현장에 시트가 있죠. 예. 현장에서의 기록장이 있죠. 현장에서 1번 테이크는 배우의 액션이 좀 안 좋았다. 2번 테이크는 사운드가 NG다. 3번 테이크는 연기자 감정은 좋았는데 잡음이 들어갔다. 4번 테이크는 오케이인데 3번과 4번을 킵으로 두겠다. 그럼 3번, 4번을 두고 소리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록장이 기준이 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체력도 부모님이 주신 체력도 전천후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바뀝니다.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해야 되는 분이면 8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하고, 밤을 새는 분이면 또 굉장히 유연하게 잘 바뀔 수 있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 앉아서 10시간, 12시간 있는 거는 자기가 10시간, 12시간 앉아서 화장실 안 간 것도 몰라요. 왜냐면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 총격전을 맞추는데 제가 총격전을 맞추는 3분을 맞출 때 카메라 세대, 그 다음에 카메라 세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써서 총격전 안에 드라마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이게 굉장히 커트가 빠른 영화 부분들을 편집을 할 때,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화장실 갔다 오면 그런 텀 때문에 이 감을 놓칠 수가 있어서
화장실 가는 거를 잊어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태극기 날리면 할 때 식구들이 다 방광염이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하루 종일 편집을 했는데 편집한 양은 3분이에요. 3분.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체질인 것 같아요. 강재규 감독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오케이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실에서 오케이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을 하세요. 전체를 다 다시 고르는 작업을 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컷의 전체적인 느낌과 연기자의 감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컷이 오케이로 정하셔놓고도 보통은 1번을 선택할 경우가 참 많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 씬의 느낌 때문에 감정이 조금 더 격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을 시켰는데 NG에서 더 좋은 감정이 맞다. 그래서 또 그걸 찾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편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 감정이 오고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그게 맞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편집 작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었습니까? 보통 영화 촬영을 모두 끝내고 본격적인 편집 작업이 시작되면 많은 배우들이 편집실에 음료수를 사들고 다녀가곤 합니다. 자신이 출연한 분량이 혹시 편집되어 짧아지거나 삭제되진 않을까 조바심이 나기 때문이죠. 물론 본인이 출연한 영화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지만요. 특히 조연과 단역의 경우에는 영화가 끝나고 올라가는 자막에는 자신의 이름이 있는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딜 봐도 자신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해본 배우라면 어쩌면 당연한 심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영화를 최종 편집하고 이것을 극장에 상영하게 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러닝 타임 때문에 아쉽게 삭제되는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공들여 찍은 장면이나 힘들게 촬영한 장면일 경우에는 그 아쉬움이 더 클 텐데요. 그래서 요즘은 극장 상영 때는 삭제됐던 장면들을 DVD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디렉터스 컷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봉을 하는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이처럼 영화에서의 편집은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어느 부분을 편집을 하고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의 영화로 재탄생시키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편집기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감독이 최종 편집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 특히 할리우드 영화는 우리와 다른 편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할리우드에서도 1차 편집은 감독이 주도해서 작업을 하지만 감독의 편집본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모니터 시사를 한 후 최종 수정할 수 있는 편집 권한은 제작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편집 권한은 수출국의 정서에 맞춰 영화를 부분 수정하는 데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집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과정과 시스템이 있지만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쉬리, 접속, 대부, 러브스토리, 시네마 천국,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 영화 모두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음악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들과 함께 음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떤 영화든 음악이 없는 영화를 찾아보긴 어려우실 겁니다. 처음 영화를 볼 때는 멜로디도 낯설고 귀에 익지 않아서 지나쳤던 음악이 극장을 나서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 영화의 음악을 흥얼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음악은 영화를 보는 동안은 눈에 띄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좋은 영화 음악은 영화가 끝나도, 아니 영화는 잊혀져도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영화 음악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 영화에서 음악이 깔리지 않는 영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영상과 사운드의 장면이라 하더라도 음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영화의 전체 스토리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대사나 영상이지만 그 영화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것은 영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진진한 장면이나 눈물이 나도록 슬픈 장면이 연출되더라도 음악이 없다면 관객들은 건조한 상태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일 먼저 그 영화 음악 의뢰를 받고 시나리오를 받게 되면은 그 시나리오 읽고 나서 간략한 느낌이라든지 그 시나리오 읽었을 때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까지 이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어떤 굵은 그 테마랄까 그런 것들을 몇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인물의 테마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스토리 전체에 대한 테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테마를 한 대여섯 곡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적절히 이게 편곡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크랭크인 하고 나서 영화가 좀 촬영이 진행이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집본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그 기존에 만들어졌던 테마를 사용해서 이거는 무슨 여주인공의 테마다 그러면 무슨 뭐 어떤 여주인공이 나오는 장면에 좀 활용을 해서 편곡을 좀 하고 그래서 편집본을 받으면서 이제 그 기존에 썼던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썼던 그 테마들을 활용해서 편곡을 해서 전체적으로 음악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영화가 최종 편집이 되기 전까지는 워낙에 변동의 요소들도 많고 그 영화가 최종 편집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그 가안일 뿐이기 때문에요. 최종 편집이 되고서 어떤 그런 씬의 길이라든지 그 컷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서 변동 사항이 없을 때 작업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편집이 된 이후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테마들이랄까 그런 것들을 적절히 편곡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멜로디가 필요한 곳에서는 새로운 멜로디를 또 작곡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 음악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것은 그걸 저 개인적인 해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작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영화의 연출자, 감독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그런 각각의 씬들에 대해서 이곳에는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좀 절충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너지 문제도 또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한 장면만 봤을 때는 그 장면에 있어서의 음악이 되게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 그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게 뭐 기승전결이나 어떤 클라이막스나 그런 것들을 좀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적절히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영화 뭐 전반부에 너무 과도하게 음악이 사용되는 것을 좀 자제한다든가 아니면은 음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뭐 영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소편성으로 편곡을 하고 또 뭐 클라이막스에서는 굉장히 풀 오케스트라로 목관, 금관, 현악기 다 나오게 해서 대편성으로 편곡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편곡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문제, 그 곡의 에너지 문제를 조율을 감독님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소위 미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컴퓨터로 음원을 사용해서 그런 데모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감독님과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모든 게 컨펌이 되고 결정이 난 이후에는 세밀하게 악보 작업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다 하면 그 다음에 그 음악에 대해서 믹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믹싱을 해서 밸런스를 잡아서 어떤 완성된 마스터 트랙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마스터 트랙을 만든 것을 갖고 영화의 최종 믹싱을 하는 사운드 믹싱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미 영화의 뭐 화면에 뭐 효과음을 넣는다든가
무슨 ADR이라고 해서 그 대사를 녹음한다던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트랙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음악을 좀 조그맣게 하고, 어떤 곳에서는 대사를 더 크게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효과음을 좀 배제한 채 음악을 좀 더 키우고, 그런 밸런스를 잡는 그런 최종 믹싱을 하게 되죠.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음악 작업의 윤곽인 것 같습니다. 음악 감독은 영화 사운드 트랙에 작품과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 또는 작곡하거나 혹은 편곡하여 영화 음악 전체를 연출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그 영화를 위한 음악을 연주, 녹음, 믹싱하고 때에 따라 음악을 통한 특수 음향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 담당자와 협의하여 음반을 제작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악 감독은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감각과 재능이 있어야 하며 컴퓨터 음악 작곡과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줄도 알아야 한다. 또한 작품에 어울리는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력과 저작권 소유자와의 마찰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음악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소양이 있어야 한다. 영화 배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대부분의 영화인들이 그럴 텐데, 그 영화 시나리오를 받고 그 영화 작업을 할 때 자기의 생활 모드를 아예 바꿔버려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내가 스릴러 영화를 하고 있으면 평상시에도 스릴러 영화만 보고 그런 음악 듣고, 그리고 모든 그 생각을 그 영화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처럼,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 스태프들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생활에 어떤 모드를 맞추는 거죠. 그래야지 또 그런 멜로디를 쓸 수가 있고, 또 코미디 영화나 혹은 뭐 로맨스 어떤 멜로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제가 그런 영화를 즐겨보고 어떤 그런 어떤 문화생활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얻은 것을, 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어떤 영감을 받은 것을 작곡에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 보통의 이제 어떤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먼저 뭐 시나리오 읽고서 선곡이라든지 혹은 작곡이라든지 이런 걸 뒤섞여서 데모 테이프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영화에 걸맞는 음악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고 들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샘플 음악들을 들려드림으로써, 또 헐리우드에서는 이걸 템프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뭐 영화 촬영을 해놓고 편집본이 있으면은 실제 작곡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음악이나 라이브러리들을 그 영화 화면에 이렇게 붙여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요. 그럼 그것을 음악 감독이나 작곡가가 보고 작곡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템프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종 편집 이후에 템프 트랙과 또 데모 테이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음악을 붙여놓으면서 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다른 음악 감독님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템프 트랙을 활용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영화라는 게 뭐 어쨌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진 방법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연출자의 어떤 기호 역시 그런 것들을 많이 결정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되게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민속적인 색채의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혹은 굉장히 서구적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장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진행할 때도 어떤 감독님의 어떤 색채가 많이 좀 작용하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작곡가한테도 보통 개성들이 있고 그걸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가끔씩 충돌이 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슬픔의 수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차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그것이 감독님 한 분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프로듀서 분이라든지 뭐 제작자 분이라든지 혹은 투자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호흡에 대해서 좀 다 다르게 해석할 때가 가끔씩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의 어떤 개인 차이랄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악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장차 영화 음악 감독을 꿈꾸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악 감독은 보통 3가지 과정을 통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분야의 음악으로 인정을 받아서 영화사로부터 제의를 받는 경우와 기존 영화음악 감독 밑에서 수년간 어시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데뷔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많은 단편 영화의 음악 작업을 하면서 점차 실력을 키워나가는 음악 감독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 감독이 되는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좋은 영화음악은 만드는 사람의 음악적 감각과 영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음악 작업이 끝나면 오디오의 마지막 작업인 사운드 믹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운드가 없는 영화를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를 볼 때 오디오를 끄고 보게 되면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영화를 보는 재미와 감동이 많이 반감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화의 아름다운 영상에도 매료되지만 이건 역시 화면과 어울리는 현실감 넘치는 음향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실에서 최종 편집까지 완료가 되면 완성된 영상을 가지고 녹음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부터는 영상에 소리를 입히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이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현장에서 녹음되는 동시녹음 사운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촬영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녹음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촬영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녹음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사운드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실에서 최종 편집본이 녹음 스튜디오에 전달되면 우선적으로 감독과 프로듀서, 사운드 슈퍼바이저가 편집본을 함께 보면서 영화 사운드의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운드 슈퍼바이저는 후시 녹음 분량과 폴리, 이펙트 등의 필요한 사운드 소스와 연출적으로 삽입돼야 할 소리 등을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실에서는 현장 사운드를 보완하고 정돈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필요한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 후반 작업 과정에 이루어지는 사운드 작업 과정에는 대사 편집, 후시 녹음, 폴리, 음향 효과, 믹싱이 있다. 그럼 사운드 작업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대사 편집은 프로덕션에서 녹음된 사운드에서 OK 테이크를 골라내어 영상과 대사의 싱크를 맞추고 대사에 포함된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등 정확하고 부드러운 대사 전달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후시 녹음은 프로덕션 사운드의 음질이 좋지 않거나 대사에 들어간 잡음의 정도가 심해 현장 사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배우가 녹음실에서 영어 화면에 맞춰 대사를 다시 녹음하는 작업이다. 사운드 이펙트는 화면에 보이는 실제 소리와 가상의 효과음, 주변음 등으로 구분된다. 폴리는 할리우드 사운드 이펙트 아티스트였던 잭 폴리의 이름을 딴 사운드 효과이며 폴리 효과는 발자국, 소품의 움직임, 옷깃의 부딪힘과 같은 소리를 사람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믹싱은 준비된 모든 사운드의 요소들, 대사, ADR, 음악, 사운드 이펙트, 폴리 이펙트 등의 각 요소의 사운드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조합하는 작업을 말한다. 일단 영화 믹싱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영화의 사운드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있겠죠.
그 다음에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분류가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작업하는 거는 대사와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을 작업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음악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제 따로 작곡자가 지정이 되고 그분이 이제 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영화 속에다가 삽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그 음향적인 요소를 골고루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 그리고 그 그림의 느낌에 맞게 그 섞는 작업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믹스가 섞는 작업.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팥빙수를 만들면 팥이 필요하고 우유가 필요하고 빙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죠. 뭐 젤리도 있고 떡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팥빙수의 맛이 달라지듯이 이 음향 작업도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주로 접하는 영화 재생 방법이죠. 재생 방법은 5.1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돌비 디지털이라는 포맷인데 그걸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뭐 95% 이상의 영화가 그 포맷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DVD 같은 데 보면은 뭐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DTS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건 이제 일종의 영화의 사운드를 다 제작이 끝난 영화의 사운드를 어떻게 압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인코딩하고 디코딩 하느냐, 그런 그 방식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건데, 뭐 5.1에서는 가장 그 대중적인 포맷이 돌비 디지털과 DTS 방식입니다. 돌비 디지털 방식과 DTS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돌비 디지털은 우리가 보는 그 필름 자체에, 소리가 직접 입력이 돼요. 그런데 DTS 방식은 타임 코드라는 어떤 일종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호가 들어가고 그 영사기에서 그 부호를 읽어서 따로 신호를 주게 되면 CD롬에 들어있는 사운드가 재생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방식이 차이가 나니까 인코딩 방법이나 디코딩 방법이나 그런 것들도 차이가 나고 제작할 때도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사운드 슈퍼바이저는 사운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감독과 직접적으로 작품에 대해 논의하고 스텝을 구성하여 사운드 작업을 이끌어간다. 사운드 슈퍼바이저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신이 구성한 사운드 스텝들의 역할 분담과 작업 방법 및 진행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감독과 협의된 영화의 방향에 맞게 사운드 연출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운드 슈퍼바이저는 어느 정도 영화를 이해하고 연출자가 원하고 생각하고 있는 초상적인 사운드의 연출을 부각시켜야 하는 기술도 겸비해야 한다. 일단 돌비 포맷은 필름에 두 가지의 신호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가 들어가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4개의 트랙을 5.1인데 그거를 다시 4개의 트랙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4개의 트랙을 어떤 그 별도의 장치를 거쳐서 다시 2개로 묶어냅니다. 묶어낸 다음에 이게 극장에서 다시 4개로 디코딩이 되게 되거든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들어가 있고 필름에 보면 이렇게 파형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의 디지털 방식은 디지털 코드는 그 필름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파프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그 파프레이션 사이에 보면 회색 블럭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다음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파프레이션 사이에 회색 블럭이 있어요. 각각 칸마다. 그게 디지털 코드예요. 그게 빛으로 쏴져서 결국은 소리가 재생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CD는 픽업이 레이저를 쏘고 걔가 튕겨 나오는 거를 캐치해서 소리가 부호가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필름을 통과한 시그널이 아날로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영화라는 매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 채널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V에서 나오는 스테레오나 모노처럼 그런 단순한 채널이 아니고 5.1 채널이나 6.1 채널, 심지어는 7.1 채널까지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그 소리의 다양성과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믹싱 작업을 할 때 그런 요소들이 서로 방해되지 않고 잘 어울리게 어떤 전체적인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출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어떻게 음향적으로 잘 풀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영상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켜서 전달해주는 그런 작업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현실감을 불어넣는 음향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작은 생활 소음에서부터 빗소리, 바람소리, 심지어 옷자락이 부딪히는 소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영화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동시 녹음 현장에서 담지 못한 배우들의 대사를 보충하기도 하고 작품에 필요한 기존 음악 저작물들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운드 소스들이 정리되면 돌비 서라운드 등 녹음 방식을 결정해서 최종 사운드 믹싱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장면 하나하나의 소리들을 빈틈없이 채우는 전문가들의 솜씨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코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 인사이드 무비 함께 보시죠. 관객들을 차승우 씨의 감사하고요. 좀 캐릭터 음악방이 71년도에 만들었는데 또 앞으로 뭐 음악 활동과 연기를 병행할 테이크별로 끊어서 간다거나 하는 방식에 좀 그 기존에 했던 방식은 아주 쫓아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중간에 한 영화의 허리 부분에 있는 그 일반화에서의 보는 장면은 6대의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영화 엔딩에는 리사이틀 장면에는 10대의 촬영 감독님이 10분이 오셔가지고 찍었죠. 그래서 그 원칙이 현장에 락 공연을 하는 생생함을 미세한 부분까지 최대한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 소리상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의 카메라 배치가 필요했었습니다. 편집 작업은 당연히 그것 때문에 보통의 그 실물에 비해서 몇 배가량 더 거대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생각한 고고칠공은 그 어느 곳에 힘을 주어서 뭐 연기면 연기, 뭐 인물들의 드라마, 아니면 시대, 아니면 음악 이렇게 뭐 하나에 딱 쏠려서 흘러가는 작품은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 인물들의 드라마 위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음악 영화라고 정의 내리고 싶진 않고 그리고 시대만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편집된 거 보고 영화를 찍은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3박자? 저는 조화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두운 시절 속에서 그래도 유쾌하게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 저는 그것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연기를 보여주고 정말로 욕심을 내서 이 연기만큼은 정말 보여주리라 뭐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없어요. 그냥 이 영화의 주인공은 데블스인 것 같거든요.
초반부터 힘든 과정이었어요. 일단 최호 감독님과 조승우 씨와 같이 이 작업한다는 것 자체도 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춤이랑 노래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었는데 연습 과정도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고, 대신에 촬영장에서는 정말 가수들이 대기하는 것처럼 조그만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대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점이 정말 합숙하듯이 그런 점이 재밌었고요.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 잘 나타나져서 정말 한 그룹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컬, 리드 기타는 너. 요렇게 6인조다. 할 거야, 말 거야. 요즘 젊은 애들 갈 데가 없어. 밴드 세븐은 내가 합니다. 잘하는 애들로 뽑아서 걔네들이 이으세 하고 주는 거지. 신나게, 뜨겁게, 터뜨려라. 2008년 10월 대한민국의 밤을 깨운 전설의 밴드가 온다. 9970. 오늘은 편집에서부터 음악, 믹싱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영화를 카메라로 찍는 일 말고도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중요한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영화 후반 작업 기간은 그리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예기치 않게 촬영 기간이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후반 작업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연된 기간만큼 시간이 더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후반 작업 기간을 확보해 놓는 영화들도 있긴 있지만, 이미 배급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원하는 시기에 극장 상영이 어렵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 안에 최종 프린트가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파트의 후반 작업 스텝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후반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점차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상과 더불어서 후반 작업의 마무리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